방금 말씀해주신 그 요건들을 잘 갖춘 혁신 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확률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다 함께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병학 부사장님 모시고 투자자를 위한 미국 기업 공부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머니클래스와 미국 주식 투자 정보 사이트 완머니를 운영하고 있는 FN이노에듀의 조병학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번 출연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오늘 또 모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이디어라는 책을 감수를 맡으셨다고 해요. 이게 이번 수요일에 출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지은 저자 피터 피스크가 내놓은 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고 또 부사장님께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하시는지 팁을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이제 평소에 피터 피스크 교수를 매우 존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피터 피스크 교수는 IE 경영대학원 교수시고요. 뭐 7년 전에는 벤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마케팅 네트워크로 성장한 지니어스웍스의 CEO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가 뭐 잘 아는 파이자, 그다음에 버진그룹,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 300개 이상을 컨설팅한 아주 대단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게임 체인저라는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2014년에 게임 체인저라는 용어를 확산시키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 체인저라는 책 원서를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세계를 바꿀, 세계를 혁신할 100개 기업이 거기에 소개가 돼 있었는데 그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에요. 제가 미국 시장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고 하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책에 있는 100개나 되는 기업들을 하나씩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내가 투자해서 성공할 회사를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만 100개나 소개를 해놓으니까 투자할 기업들을 찾는데 아주 좋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상장된 회사도 있고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는데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뭐 올해는 그런 기업들 상장한 회사들에 직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뭐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기업들을 소개해 놓은 그런 거였나요? 그렇죠. 뭐 혁신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당시에는 10가지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혁신기업 100대 기업을 골랐는데, 지금 이 아이디어라는 책은 사실은 제가 감수를 했지만 이게 이제 경영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접하게 됐고, 이 책에는 그 당시에 그 100대 기업들 중에 또 상당수가 겹쳐져 나옵니다. 나오고 이 기업들이 그동안 약 7년 동안 어떻게 혁신성을 더 키웠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업들 그리고 이 기업의 CEO들이 갖추고 있는 미래 코드 49가지를 7개 영역에 7개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거 요즘에 뭐 ESG 경영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혁신성들을 갖춘 기업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됐고, 저도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제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 지식도 업데이트하고 앞으로 투자할 회사들을 이 책에서 좀 발굴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책을 보니까 뭐 비즈니스 DNA를 혁신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미래, 시장, 성장, 혁신, 조직, 전환, 리더십 이렇게 뭔가 코드를 혁신하라고 하는데 그 코드가 뭔가요? 우리가 코딩할 때 쓰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누구하고는 나하고는 좀 코드가 안 맞아 할 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7가지 영역, 뭐 미래, 시장, 성장, 혁신, 조직, 전환, 리더십 이렇게 7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7가지 영역에 7가지 코드가 다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49가지 코드가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예를 들면 미래와 관련된 코드. 그럼 첫 번째는 미래 잠재력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직원들 CEO가 가진 잠재력을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사고방식을 미래로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 찾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더 훌륭한 회사가 될지를 상상해내고, 네 번째는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찾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불어넣는 목적을 찾고, 다섯 번째는 미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 봅니다. 그리고 낙관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 비전을 실현해 가도록 행동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미래 코드에 대해서 지금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각각 이렇게 7가지 영역에 7가지 코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도 아는 회사일 거예요. 신발을 팔고 있는 탐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명, 그러니까 회사가 해야 될 일, 이거 사명으로 원포원.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를 사면 거리에 신발도 없이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해주는 목적으로 회사의 사명을 삼았죠. 그래서 이 탐스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Shoes for Tomorrow. 그래서 탐스입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을 지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고객이라도 내가 저 회사의 신발 하나를 사면 이 회사가 똑같은 신발을 아이들한테 기부를 해주니까 얼마나 회사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서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요즘 ESG 경영도 보면은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 그 이유잖아요. 경영의 목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 49가지 숭고한 목표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전체가 다 같이 더 좋은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혁신 기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떠올렸을 때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기술 기업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책을 보니까 블랙록, 코닝, 다농, 에코와이프, 후지필름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 혁신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기업들이 혁신 기업인가요? 사실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들이죠. 지금도.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거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6조 달러나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그 레리 핑크가 CEO인데, 이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2018년에 이윤보다 훨씬 숭고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는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이래버렸어요. 이윤이라는 것보다, 이윤은 대개 보면 주주나 회사의 직원들에게 뭔가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숭고한 목적,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서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하거나 고객들의 성장을 돕는 또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회사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금융 투자를 하는 회사로서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 CEO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회사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후지필름을 한번 예로 들어 드릴게요. 우리 지금은 조금 잊혀졌는데 이스트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필름 사면은 코닥 필름을 다 썼거든요. 후지필름은 이름이 후지라서 그런가 2등이에요. 맨날 2등만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필름으로 사진 찍을 때 보면 코닥은 이런 노란색이나 이런 색감들이 아주 좋았고, 후지필름은 조금 파란색, 녹색 이런 계열들이 좀 너무 튀어나왔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고 디지털로 이거를 저장하고 그냥 종이에 바로 인화하는 이런 디지털 카메라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필름을 만들던 회사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지금 이스트만 코닥은 망했습니다. 좀 황당한 일이죠. 이렇게 디지털 전환하지 못하고 이제 거의 망해버렸는데, 지금 주가는 한 8불? 7, 8불 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후지필름은 이 회사의 2000년 정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필름과 관련된 매출이고 순이익이 그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2010년, 거의 10년 동안에 완전히 혁신을 합니다.
사업 자체를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필름 사업 매출은 1%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럼 어떻게 생존을 할 방법을 찾았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처리 기술을 확장을 합니다. 디지털로 활용을 하되 이거를 예를 들어서 환자들의 환부를 촬영하는 거, 그런 이제 필름이 아니고 디지털로 촬영하는 기술로 바꿔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의료 장비들을 생산하게 되고요. 이 필름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활용한 화장품 사업으로 진출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회사를 새롭게 혁신해서 지금 주가를 보면 우리 돈으로 한 8만 원 이상 정도 하니까 코닥하고 비교해 보면 주당 가격 10배 차이네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혁신 기업의 조건은 어떤 건가요? 뭐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를 읽는 눈이 있는 기업. 그리고 뭐 읽어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미래를 읽어내고 그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큰 꿈을 가진 기업.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의 CEO와 직원들입니다. 특히 CEO를 잘 봐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투자 의사결정을 그 CEO가 가진 생각과 실행력에서 찾아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객을 소비자로 보는 기업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고객, 같이 동반자로 성장하는 대상, 우리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대상으로 고객을 보는 이런 회사들 선택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같이 살고 있는 환경, 그게 뭐 지구가 될 수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최근에 남양유 한방에 그냥 가잖아요. 우리 지금 소비자가 아니에요. 정말 이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 고객은 회사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관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이게 제 관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혁신기업,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요건들을 잘 갖춘 혁신기업이 있어요. 네. 거기에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일까요? 확률은 무지하게 높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혁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혁신에 의해서 파괴돼요. 그 혁신조차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마차라는 거는 자동차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마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차를 운용하고 하는 이런 산업들이 다 깨져버리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게임 체인저의 100개 기업 중에서 단순하지만 무지무지 단순하지만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회사 넘버원이 뭐였냐면 오지 파머스 디렉트라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는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2014년이었으니까 제가 그 게임 체인저를 만난 게, 근데 2006년에 이 회사는 설립됐습니다. 브래든 로드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인데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트 가시죠. 마트에 가면 우리가 생선을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에서 고기를 잡아요. 이거를 먼 데까지 나가서 잡았으니까 얼려요. 배에서 급속 냉동을 해서 얼려요. 가지고 와서 다시 꺼내요. 꺼내가지고 이걸 다 소분해서 팔죠. 그러면은 이제 유통회사에서 가지고 가요. 그럼 가지고 가서 다시 냉동차 이렇게 해서 운송한 다음에 이거를 녹여가지고 진열대에 다시 올려놔요. 그럼 우리가 녹은 생선을 고르죠. 그래서 가방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이게 너무 오래 상온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잽싸게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죠? 다시 냉동실에 다시 넣고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다시 꺼내서 녹여요. 이거를 브래든 로드도 똑같이 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의 고객들에게 가장 싱싱한 상태로 빨리 이걸 전달하자.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는 IT가 많이 발전했지만 2006년, 7년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휴대폰으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처럼 접속을 해가지고 주문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 마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집계가 촥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약된 산지에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산지에 있는 그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선 뭐 얼만큼 이렇게 쫙 집게 되면 그거를 냉장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밤새 달려서 호주는 크잖아요. 도심 외곽에 있는 그 창고로 와요. 창고에 오면 이 생선들을 주문한 장소별로 다시 작은 차에 나누어서 실어 보내요. 그리고 아침에 이거를 배송을 하는데 호주도 이제 우유나 이런 거 소비가 많이 줄었나 봐요. 우리도 뭐 신문 배달 잘 안 하잖아요.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 합치고 그 차에 냉장차니까 여기에 생선을 실어서 보내가지고 배달을 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지금? 마켓 컬리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2006년에 이제 호주에서 오지 파머스 디렉트에 의해서 설립되고 실제로 25만 가구에 배송을 직접 하게 됐어요. 2014년에 전체 호주에서 그 관련 유통 물량의 5% 정도를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거의 2017년 8년 오면서 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좀 너무 영세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5% 엄청나게 많았는데 5%가 커요. 나머지 일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유통 새벽 배송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들어보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집에 박혀가지고 주문만 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 저 업체 다 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쿠팡은 뭐 미국에 상장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이베이 코리아는 매물이 돼서 팔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유통업체도 지금 엄청난 혁신 경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고 누가 이기게 될지는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혁신적인 기업은 기존 기업이 다시 혁신을 가지고 오면서 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혁신에 의해서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다른 경쟁 상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경쟁 상황도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메가 트렌드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때가 늦었어요. 제가 사실은 유튜브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뭐 두 번째, 세 번째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면서 제 팬들이 많아졌는데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막 확산하면서 이거 메가 트렌드가 바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흐름 읽어내는 거에 관련된 것들은 게임 체인저에 잘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책은 절판돼서 없어요. 그때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빠져나가게 해줄 산업에 기대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제 제약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거기서 만드는 건 치료제와 백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됐을 때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언택트예요. 이 두 가지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는 좀 철이 없어가지고 종목도 막 공개해주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아까 백신과 치료제 제가 이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치료제가 많이 팔릴까 백신이 많이 팔릴까 어떤 게 많이 팔리겠어요? 치료제는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병이 든 사람만 맞아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눈을 돌린 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회사 중에 내가 알고 있던 혁신 기업들 다 뒤져낸 거예요. 그 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파이자나 존슨앤존슨 같은 이런 큰 회사들도 있고 뭐 직원이 뭐 10명, 20명, 뭐 5명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더나예요. 그 다음에 아주 실력을 인정받고 있던 회사 노바백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모더나는 이미 내가 눈을 돌려서 쳐다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게 한 $10, $1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게 한 뭐 $40 이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 4배 올라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모더나가 가진 기술이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미국 현지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합시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검토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노바백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바백스는 주가가 거기까지 오질 않았었어요. 한 $10 정도
뭐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모더나가 한 $340 정도 됐고 노바백스는 한 180불 정도 됐는데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주가가 반대였습니다. 둘 다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성공했고 그런데 이런 혁신 기업들을 메가 트렌드에 딱 맞춰 놓으면 답이 딱 나오죠. 이런 거 찾아내는 거 무지무지 좋고 저는 뭐 지금 트렌드는 거꾸로예요. 지금 트렌드는 바뀌어가죠. 이미 백신 다 맞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언택트가 반대로 컨택트로 바뀌고 있죠. 컨택트와 정상화에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되고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이슈가 앞으로 한동안 갈 거예요. 내년까지 갈 거예요.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게 옳고 또 하나는 새로 솟아나는 산업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는 아닌데 작은 흐름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메가 트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곳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입니다. 그거 좀 뒤쪽에서 조금 그건 설명드릴게요. 방금 뭐 백신이랑 코로나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사실 뭐 델타 변이가 어쨌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이런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럼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시며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정답 내기 어렵죠. 저도 하루에도 2번씩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큰 흐름으로 보면 2020년은 점점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지금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뭐 다른 나라들도 뭐 그런 데들이 많이 있는데 영국은 이제 손 들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 뭐 이렇게 선언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도 이제 거의 백신 접종률이 40% 1차까지 40%를 향해 가고 있고 이번 달 지나가면 이제 뭐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이달만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좀 짜증나고 공포스러운 상황은 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큰 흐름은 좀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걸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큰 흐름으로 보면 2008년에 미국의 이제 부동산 위기가 터지고 난 이후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12년 차예요.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 묘하게도 지금 이제 팬데믹하고 겹치면서 조금 출렁 한번 하고 지금 자산 가격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점점 조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한쪽 방향에 퐁당 빠져서 중독되고 나면 과거를 잊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불어오르는 자산이 계속 끝도 없이 갈 것이다라는 믿음은 의심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지금 뭐 경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투자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율을 조정하고 자산을 바꾸고 하는 이런 작업들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게 어쨌든 그럼 주식시장에서 한정하면은 버블이 좀 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올해 터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올해 연말쯤 가면 일이 날 것이다. 그다음 뭐 내년 초다 뭐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정상화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잘하는 건 혁신이 아니죠. CEO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표가 거의 없어요. 수익률은 꽤 높았지만 너무 참담했어요. 최소한 8배는 벌 수 있었는데 망했죠.